단상, 즉 양반과 상사람의 구별이 엄격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양반 2명이 푸죽간에 들어섰습니다. 한 양반이 먼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백종, 쇠고기 한 근 줘. 곧바로 다른 양반도 주문했습니다. 이보시게 김씨, 나도 쇠고기 한 근 주시게나. 푸죽간 주인은 말없이 고기를 달아 처음 주문한 양반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문한 양반에게는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하며 더 좋아 보이는 고기를 내주었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저 양반하고 나하고 왜 고기가 다른 것이냐? 푸죽간 주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쪽은 백정이 자른 거고 이쪽은 김씨가 자른 거라 그렇습니다요. 오는 말이 곱지 않은데 어찌 가는 말이 곱겠는가. 순호지.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퇴근길이나 잠들기 전 오늘 내가 했던 말들을 되새기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아,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 왜 그렇게 바보같이 대답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회사 회의 시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모임, 심지어는 가장 편한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종종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분명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사회생활도 할 만큼 했는데 왜 말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두려운 숙제처럼 느껴질까요? 오늘은 바로 그 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김이섭의 말이 두렵지 않은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하고 싶을 때 스피치 학원이나 대화의 기술 같은 책을 먼저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설득할지, 또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거절할지 같은 방법론에 집중하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 김이섭 박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어, 일본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를 깊이 공부해온 학자입니다. 그 수많은 언어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저자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말은 단순히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가 드러나는 결과물이다. 우리가 말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말솜씨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의 중심이 흔들리고 내가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지 그 뿌리가 아직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은 당장의 잔기술을 알려주는 대신 동서양 고전의 셈에서 길어올린 100가지 문장을 통해 우리 마음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고전이라니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공자나 맹자 그리고 실학자 정약용 선생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말 실수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이 책은 그들이 남긴 정수를 뽑아 현대인의 삶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때, 내 주관을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고 싶을 때, 혹은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헷갈릴 때. 네, 저자가 엄선한 100가지 경고에는 6개 국어로 원전을 읽어온 학자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김이섭 저자가 안내하는 그 고전의 문장들을 하나씩 내 마음의 뿌리로 삼다 보면 어느새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 두렵지 않은 근사하고 단단한 어른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그 품격 있는 언어의 세계로 한 걸음 들어가 볼까요? 아, 참, 그전에요. 오늘 영상 끝부분에 여러분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말을 할 때 상대의 마음에 맞게 하여 기쁘게 하고 나쁜 의도가 없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법구. 누군가 눈을 감고 있다면 졸린 것일 수도 있고 생각에 깊이 잠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있다면 배가 아파서일 수도 있고 배가 고파서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주어야 하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어야 합니다. 소의 먹이는 고기가 아닌 풀이듯 상대에게 맞지 않는 배려는 배려가 아닙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말은 내가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이는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말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건네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에게는 응원을,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게도 위로와 격려를 전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을 하려 할 때 생깁니다. 내 마음을 풀기 위한 말이 아닌 말을 건넬 때 비로소 그 말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논할 때는 모름지기 정확해야 하며 지나치게 과격해서는 안 된다. 크고 과장되게 말하는 담론은 군자가 할 바가 아니다. 안정복. 우리 주변에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여지는 것처럼 보일까봐 남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에 목청부터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뜻이 더 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높여야 하는 것은 언성이 아닌 인성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히 말해 보십시오. 조용한 말에는 단단한 힘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소리보다 말 속에 담긴 마음이 더 멀리 닿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나의 품격이 드러나고 말이 머무는 자리도 한결 고요해집니다. 평화로운 말의 세계는 언성을 높일 때가 아니라 낮출 때 열립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으니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도 머문다. 그렇기에 도에 가까운 것이다. 노자. 상선약수, 즉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물을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선의 표본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노자가 말하는 물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물은 널리 이롭게 합니다. 모든 생명을 차별하지 않고 길러냅니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 갈 길을 찾아갈 뿐 어느 것과도 겨루지 않습니다. 물은 포용합니다. 흙도 돌도 오물도 마다하지 않고 감싸 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지혜롭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닿는 곳마다 때를 벗기며 새로움을 남깁니다. 물은 스스로를 낮춥니다. 언제나 아래로 흐르고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걸 품습니다. 물은 기울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쏠리지 않고 항상 제자리를 찾습니다. 말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 스스로를 낮추는 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말, 부드러우면서도 지혜로운 말, 상대를 감싸고 보듬는 말, 이런 말이 바로 물 같은 말입니다. 좋은 말은 물과 같습니다. 흐르되 다투지 않고 머물되 높아지려 하지 않으며 닿는 곳마다 생명과 평화를 남깁니다. 노자가 말한 상선약수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좋은 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도 마음속이 뒤엉켜 혼란하다면 그것은 침묵을 해치는 병이다. 그러나 마음의 기운을 한데 모아
깊숙이 가라앉히면 대상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상태에 이룰 수 있다. 마음을 비우면 밝음이 생기고 그 밝음은 만물을 포용하며 때가 되면 그 지혜가 자연스레 드러난다. 나의 진정한 침묵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장유.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진실을 드러내고 더 큰 감동을 주는 순간이 분명 존재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중요한 말을 꺼내기 전 잠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2007년 맥월드 기조연설에서 그는 약 12초 동안 침묵했고 그 짧은 공백은 청중의 기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무려 51초 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9살 소녀의 죽음을 언급하다 멈춘 그 순간 침묵은 연설보다 더 큰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청중은 눈빛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느꼈고 미국 전체가 잠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연설가들은 침묵의 힘을 압니다. 침묵은 공허한 빈칸이 아닌 충만한 여백입니다. 기 만나는 숭늉이 더 뜨겁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괜히 떠드는 이보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는 사람이 더 깊고 단단하다는 의미입니다. 침묵은 무언의 언어이고 여백의 미학입니다. 깊은 사유 또한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때로는 침묵해 보십시오. 침묵 속에 깊이 잠길 수 있다면 마음은 한층 평온해지고 당신의 삶은 한결 더 온화해질 것입니다. 내 혀가 아직 남아있는지 보아라. 사마천. 장인은 중국 전국시대 귀곡 선생의 제자로 종행가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초나라 재상 소양의 연회에 초대되었다가 때마침 집안의 보물이 사라지는 바람에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매질을 당한 채 쫓겨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장이가 아내에게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내 혀가 남아있는지 한번 봐주시오. 혀만 살아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장이에게 말은 재기의 수단이자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말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혀를 잘 굴리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상황을 바꿀 수 있지만 혀를 잘못 굴리면 관계가 무너지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혀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남을 헐뜯는 말은 참된 군자도 무너뜨린다. 작자미상.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치료받고 돌아가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회복됐지만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어느 병원에 걸려있는 문구입니다. 모진 말은 마음을 물어뜯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긴 상처는 오래 남고 때로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막말이나 독설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나무가 기억하는 것을 도끼는 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쉽게 잊지만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고통을 기억한다는 의미죠. 남을 헐뜯는 말을 할 때 과연 나는 평온할까요? 그 말은 결국 나에게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마음의 여유를 두되 바르고 의롭게 말하십시오. 바르고 의로운 말은 귀에만 달콤한 말을 넘어 마음에 스미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은혜와 원한은 한마디 말 때문에 생겨나고 재앙과 복 역시 한 글자 때문에 생겨난다. 명철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정약용. 모든 대립과 갈등은 결국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독일 시인 하이네는 말은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불러내고 산 사람을 묻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말은 강하고 그만큼 위험합니다. 우리말에도 입찬 소리는 무덤 앞에 가서 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경북 이해천에는 실제로 말의 무덤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 사람들은 사소한 말 몇 마디 때문에 문중간 분쟁이 일어나자 나그네의 조언에 따라 그 말들을 사발에 뱉어 구덩이에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야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말을 묻을 것인가, 사람을 묻을 것인가? 이 물음의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말은 한순간이지만 그 말의 무게는 평생입니다. 말이 시비가 되고, 말이 번뇌가 되고, 말이 무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묻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해야겠습니다. 들은 바를 되새기는 것은 귀가 밝은 것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눈이 밝은 것이다. 사마천. 소나 양이 먹이를 다시 씹는 것을 반추라고 합니다. 한번 삼킨 것을 되돌려 씹어야 영양분으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 역시 되새겨야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듣고 흘리는 것은 청일 뿐이지만 되짚고 곱씹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총, 즉 밝은 귀가 되는 것입니다. 바둑에서 이미 두었던 수를 처음부터 다시 놓아보는 일을 복기라고 하죠. 듣는 일도 복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번 듣고 말의 의미와 그 깊이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고 스스로 묻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말마다 흔들리는 팔랑귀, 다른 하나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한 말뚝귀입니다. 둘 다 귀가 밝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잘 듣는 사람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으며 무조건 받아들이지도 무조건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듣고 생각하고 내 안의 기준으로 다시 살펴봅니다. 좋은 말은 찾기 어렵고 나쁜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더더욱 들은 것은 한 번 더 되새기고 가릴 것은 가려낼 줄 아는 귀가 필요합니다. 길에서 들은 것을 길에서 말해버리는 것은 덕을 버리는 일이다. 공자. 도청도설은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즉, 남이 건넨 말을 사실 확인도 없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아닙니다. 그저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욕망이 말을 움직이게 한 것이죠. 길에 버려진 말은 길에 버려진 물건과 비슷합니다. 누가 흘린 것인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무엇이 묻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못 줍고 잘못 전하면 그 말이 결국 제 발로 돌아와 나의 품격과 덕을 갉아먹게 됩니다. 나를 위해 길에서는 말을 줍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디 쓸모도 알 수 없고 정체도 모르는 말에 굳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길 바랍니다. 일이 조금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떠올리면 원망이 저절로 사라지고, 마음이 조금 나태해질 때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떠올리면 정신이 저절로 분발하게 된다. 홍자성. 마음이 무너질 때는
대개 비교의 방향이 어긋나 있을 때입니다. 위로만 올려다보면 좌절이 생기고 아래만 내려다보면 자만이 생깁니다. 책은담은 이 미묘한 마음의 균형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나보다 잘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순간 마음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나 기준을 조금만 바꾸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 마음은 원망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일 여유를 되찾게 됩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느슨해질 때는 나보다 성실한 사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기보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자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월감을 증명하는 비교가 아니라 나를 다잡고 삶을 바로 세우는 비교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상황을 탓하지 말고 먼저 비교의 기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 옳기도 하고 모두 그르기도 하다. 둘을 부정하지 않되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다. 원효. 원효 사상의 중심에는 화쟁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이 부딪힐 때 그 다툼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화합의 자리로 이끌어가려는 태도입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닌 평화롭게 다투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원효는 장님과 코끼리의 비유로 이를 설명합니다. 코끼리를 만진 장님들은 각자 자기가 만진 부분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하고 누군가는 부채 같다고 말합니다. 모두 코끼리를 말하고 있으니 그 말은 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코끼리 전체를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 옳으면서도 모두 그릅니다. 이것이 계시계비입니다. 문제는 옳고 그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부분을 붙들고 전체를 부정하는 순간 다툼은 시작됩니다. 원효는 이를 경계하며 말합니다. 둘을 부정하지 말되 하나에 머물지도 말라고 말이죠. 이것이 무의의 불수일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세상을 빠르게 정리해 주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놓치게 합니다.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단칼에 나누려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의 옳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조건 속에서 성립하는 옳음이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옳음을 곧바로 그름으로 밀어내지 않을 때 비로소 더 큰 옳음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포용이란 모두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옳음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에 집착하지 않을 때 다음은 배움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툼은 사라지고 이해가 자라납니다. 하나의 옳음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더 넓은 길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실마리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실마리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실마리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혜의 실마리이다. 맹자. 맹자는 인간의 마음 속에 네 가지 싹, 곧 사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 의, 예, 지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덕목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씨앗처럼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십이지심은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비는 다툼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한 시비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판단의 능력입니다.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소리를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옳으냐를 따지기 전에 무엇이 옳으냐를 살피는 일입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은 감정에 서 있지만 시비를 가리는 사람은 기준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비를 가리는 데 지혜를 쓰기보다 시비를 거는 데 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은 많아지고 판단은 흐려집니다. 시비지심이 지혜의 단서가 되지 못하고 다툼의 불씨로 소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비지심은 공격의 도구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차분히 가려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시비는 거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노우폭스북스에서 펴낸 김이섭의 말이 두렵지 않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스노우폭스북스에서 힐링필드 가족분들을 위해 오늘 소개해드렸던 책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 혼자 읽기엔 너무 아까운 좋은 글들이라 댓글로 오늘 영상의 소감이나 여러분이 닮고 싶은 어른의 말에 대해 짧게 남겨주시는 분들 중 5분을 선정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묵묵히 힐링필드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 선물이 작은 감사의 마음으로 전해졌으면 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도 힐링필드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